이자 10,000원 차이로 건강보험료가 확 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1,000만 원까지는 괜찮았는데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2천만 원을 넘기면 이번엔 세금 계산법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쳐져서 세율이 확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두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깜짝 놀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00만 원과 2천만 원, 이 두 숫자만 알아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턱을 넘지 않고 돈을 불리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절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조용히 돈을 모아온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그는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예금 이자가 들어오는 날과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둘 정도로 그는 이 과정을 즐겼습니다. 목돈을 은행에 맡기고 배당주 몇 종목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재테크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그는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이니 코인이니 새로운 투자처를 이야기해도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자와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산이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세금이 크게 나올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올라왔던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돈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도 확 뛴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정확히 얼마부터 문제가 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에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누구는 2천만 원이 기준이라고 했고 누구는 1,000만 원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지인 중에도 갑자기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 때문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문제가 어느새 그의 눈앞까지 다가온 셈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받아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한 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겠다고 그는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애매한 정보 대신 정확한 세법 기준부터 하나씩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얼마를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세금이 붙는 기준이었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붙는 세율은 6.6%에서 49.5%까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넘는 500만 원만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이 500만 원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는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가장 놀란 부분은 초과분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이자와 배당 전액이 건보료 산정소득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라면 건보료 계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2만 원이 늘어나 1,001만 원이 되면 999만 원이 아니라 1,001만 원 전액이 건보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1,001만 원이 되는 바로 그 순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단돈 10,000원 차이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두 숫자 중 하나만 넘어도 손에 잡히는 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두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도 자산을 계속 불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좀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강력한 절세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형 ISA였습니다.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도 9.9%라는 낮은 세율만 붙습니다. 게다가 이 소득은 종합과세를 계산할 때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ISA 안에서 아무리 이자와 배당이 쌓여도 2천만 원이라는 문턱을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계좌를 관리할 여유가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세액 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였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돈을 찾을 때까지 미뤄집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에서 5.5%라는 매우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수십 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사이 불어난 수익에도 당장 세금이 붙지 않으니 복리로 자산을 키우기에도 유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투자용 국채였습니다. 2억 원 한도 안에서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15.4%로 세금이 끝납니다. 국채라는 안정성에 세금 부담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목돈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묶어두고 싶은 사람에게 특히 어울리는 대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세금이 붙지 않는 채권들이었습니다. 조세 조약 덕분에 세금이 없는 브라질. 국채와 매매 차익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 일반 채권 매매 차익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자 소득에는 세금이 붙어도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니 그는 채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니 결국 원리는 같았습니다.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내거나 세금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낮은 세율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어떻게 될지 그는 그려보았습니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그대로인데 서류상 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금융소득만 크게 줄어드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직접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번거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 자산을 한 사람 명의에만 몰아두지 않고 가족에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명의를 나누면 개개인의 금융소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만큼 종합과세 문턱에서도 멀어집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나눌지 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 10년 한도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집니다. 지금 당장 다 쓰지 않고 나눠서 증여하면 오히려 더 유연하게 자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는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예금 만기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해에 이자가 몰리지 않도록 만기를 여러 연도로 나누거나 매달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을 활용해 연간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아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려있던 예금 만기를 풀어서 재해치하는 작업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도 시기를 흩어놓는 것만으로 특정 연도에 소득이 몰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법인 전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고 급여와 배당 시기를 조절하면 세금 내는 시점을 늦출 수 있고 1020% 수준의 낮은 법인 세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소득을 몰아받는 대신 법인이라는 그릇에 담아두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는 셈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 세무 처리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일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챙길 만합니다. 세율이 최대 33%로 묶여서 49.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누진세율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고배당주 비중이 높다면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증여 계획을 세우고
계좌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밟아나가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SA는 소득을 종합과세 밖으로 빼내고,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 내는 시점을 늦추고, 국채와 비과세 채권은 낮은 세율로 끝냅니다. 여기에 가족 증여로 명의를 나누고 예금 만기를 분산하고 필요하면 법인 전환과 고배당주 분리 과세까지 더하는 것이 전체 그림입니다. 몇 달에 걸쳐 이 절세 장치들을 하나씩 자리에 앉히고 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예전처럼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금 걱정도 건강보험료 걱정도 사라진 편안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계좌에서 얼마가 들어오든 이미 계획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제는 세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돈을 맡겨두고 결과만 기다리는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ISA와 연금계좌와 국채와 증여 구조를 능숙하게 조율하며 자산의 흐름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담아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몸소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다룬 4가지 계좌와 3가지 실행 전략은 모두 그가 실제로 하나씩 밟아온 과정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2천만 원과 1,000만 원, 이 두 숫자만 기준으로 삼고 하나씩 점검하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에게도 아직 손대지 않은 절세 도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000만 원과 2천만 원, 이 두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룬 방법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준비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